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깊은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워낙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맑아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여유가 흘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겨졌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마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가을이면 황금 들판이 물결치고 겨울이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눈이 내려 마을은 사시사철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았기에 큰 다툼이나 소란 없이 조용하게 세월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기와 지붕이 높고 담장이 긴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대대로 큰 부를 누려온 최부자 댁이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담장은 어찌나 높고 견고한 집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으며 대문은 마치 성문처럼 웅장하여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집 안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주인의 시중을 들었고 곳간에는 쌀과 곡식이 넘쳐나 몇 년을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구불구불 이어져 있어 처음 온 사람은 길을 잃을 만큼 집이 넓었고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귀한 꽃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그 화려함은 궁궐부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 댁을 우러러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높은 담장 안에 감춰진 삶에 대해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곤 했습니다. 이토록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최부자 댁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하얀 피부와 깊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 마치 달나라 선녀가 내려온 것 같다는 칭송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녀가 입는 옷은 중국에서 들여온 최상급 비단으로 지어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머리에 꽂은 장신구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옥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밥상에는 산의 진미가 끊이지 않았고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녀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막내딸을 끔찍이 아껴 그녀의 발에 흙이라도 묻을까 노심초사하며 금지옥엽으로 키웠으니 그녀의 삶은 모든 이들이 꿈꾸는 부귀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은 그녀에게 갑옷처럼 무거웠고 맛있는 음식들은 모래알처럼 거칠게 느껴졌으며 넓은 집은 그녀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처럼 여겨졌습니다. 연화는 하루 종일 안채에 머물며 자수를 놓거나 책을 읽는 것으로 소일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늘 높은 담장 너머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소를 모는 농부의 고함 소리,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그녀에게는 닿을 수 없는 자유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연화가 바깥 세상의 험한 꼴을 보지 않고 곱게 자라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기를 원했기에 그녀의 외출을 엄격히 금지했고 연화는 그 뜻을 거스르지 못한 채 순종적인 딸로 살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꽃향기를 실어 나르던 어느 날 연화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집 뒤편에 있는 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후원은 사람의 발길이 뜸해 자풀이 무성하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곳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하녀들이 위험하다고 말렸겠지만 그날따라 하녀들은 다른 일로 분주하여 연화 혼자 후원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잘 다듬어진 앞마당, 정원과는 달리 제멋대로 자라난 풀과 나무들이 엉켜있는 후원의 풍경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가 코끝을 스치자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후원의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기와 담장이 무너져 내려 밖으로 통하는 작은 틈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틈 너머에는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면서도 두려워하여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은 검은 숲이라고 불리며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잃기 십상이고 밤이면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 그 숲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는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대나무 잎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연화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고, 숲 안쪽에 자욱하게 낀 안개는 그녀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연화는 비단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 무너진 담장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옷이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질까봐 조심했지만 거친 돌에 긁혀 고운 비단의 생채기가 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옷이 상하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숲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집안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늘하고 축축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고 빽빽한 대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습니다. 발밑에는 썩은 낙엽과 이끼가 두껍게 깔려 있어 걸을 때마다 푹신하면서도 미끌거리는 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홀린 듯이 대나무 숲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태고의 자연이 주는 웅장함과 고요함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연화는 난생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 될 사람도 아닌 그저 자연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숲의 정기를 가슴 가득 채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머릿속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연화의 눈앞에 작은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빽빽한 대나무 숲 한가운데에 거짓말처럼 자리 잡은 그 연못은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의 조약돌까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기이하게 생긴 바위들과 고사리들이 자라고 있었고 수면 위에는 옅은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연화는 연못가에 있는 평평한 바위에 걸터앉아 물끄러미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소 거울로 보던 것과 다를 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더 생기 있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차가운 물에 손가락을 담가 보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짜릿한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못 건너편 숲그늘에서 무언가 희고 거대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안개가 뭉쳐서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실체를 가진 생명체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낙엽을 스치는 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백사 바셔, 즉 흰 뱀이었습니다. 그 뱀은 몸통 굵기가 아름드리 나무만 했고 길이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온몸을 뒤덮은 비늘은 순백의 눈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은빛 광채가 흘러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거대한 뱀을 보고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쳤을 테지만 연화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백사는 머리를 들어 올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뱀의 눈은 붉은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짐승의 흉포함 대신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지혜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그 붉은 눈동자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못을 가로질러 연화가 앉아있는 바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백사가 연화의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그녀는 비로소 이 존재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압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뱀이 고개를 숙여 연화와 눈을 맞추자 차가운 뱀의 숨결이 연화의 뺨에 닿았습니다. 그 숨결에서는 비린내 대신 향긋한 난초 향기와 젖은 흙냄새가 났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뱀의 머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본능적으로 이 뱀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이 뱀의 차가운 비늘에 닿는 순간 연화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뱀의 비늘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감촉은 비단보다 더 매끄럽고 부드러웠습니다. 연화가 손길을 거두지 않고 가만히 쓰다듬자 백사는 기분 좋은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머리를 연화의 손바닥에 비벼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강아지처럼 순하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서 뱀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깊은 연민과 애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너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백사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붉은 혀를 날름거리지 않고 고요히 연화를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이 거대한 뱀과 영혼이 연결되는 듯한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담장 안에서의 삶이 주었던 답답함과 공허함은 이 숲의 주인과 마주하는 순간 모두 잊혀졌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비단, 옷과 값비싼 장신구가 이 순수한 자연의 생명체 앞에서는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무의미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뱀의 차가운 체온을 느끼며 난생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백사는 연화의 곁을 맴돌며 그녀를 보호하듯 감싸 안았고 연화는 그 서늘한 품에서 묘한 안락함을 느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숲의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까지 두 존재는 말없이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숲의 기운이 더욱 음산해졌지만 연화는 백사가 곁에 있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 연화가 약속하듯 말하자 백사는 고개를 끄덕이듯 몸을 낮추어 길을 터주었습니다. 연화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숲을 빠져나오기 직전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백사가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면서도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무너진 담장 틈을 통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온 사람처럼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과 잘 정돈된 정원, 밝혀진 등불들이
모두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몰래 방으로 들어와 흙투성이가 된 옷을 벗어 감추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녀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지만 그녀는 입맛이 없다며 물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숲에서 만난 백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비늘의 감촉, 붉은 눈동자, 그리고 난초 향기가 나는 숨결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고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창호지 문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백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감을 수 없는 눈앞에는 백사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이고 얌전한 교수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이제 담장안이 아닌 차가운 숲속의 뱀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틈만 나면 후원의 개구멍을 통해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발걸음이 점차 대담해졌고 숲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백사에게 맛있는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백사는 비록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연화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때로는 꼬리로 바닥을 치거나 몸을 감아 위로를 표했습니다. 연화에게 백사는 친구이자 연인, 그리고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백사를 만날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고 백사 또한 연화를 기다리며 숲 입구까지 마중을 나오곤 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고귀한 아가씨와 숲의 주인인 거대한 흰 뱀의 사랑은 그렇게 은밀하고도 깊게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는 뱀과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이 부잣집 딸이라는 사실도 인간이라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눈빛을 교환하는 두 생명체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뱀의 차가운 몸은 연화의 뜨거운 열정을 식혀주었고 연화의 따뜻한 손길은 뱀의 고독을 달래주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연화의 잦은 외출과 달라진 태도는 집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옷에서 나는 짙은 풀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가끔씩 배어있는 알 수 없는 비릿하고도 향긋한 냄새는 하인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화는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사랑에 눈이 멀어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더 위험한 관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밤마다 숲의 찬 공기가 맴돌았고 그녀의 눈빛은 점차 뱀의 그것처럼 깊고 신비롭게 변해갔습니다. 담장 안에 안전한 삶을 버리고 위험한 사랑을 택한 연화의 앞날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마을의 수호신인 느티나무만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의 한복판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찌르듯이 울려 퍼지고 태양이 자결하여 온 세상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지만 최부자댁의 안채, 특히 연화가 머무는 방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낮의 열기조차 침범하지 못하는 그 방에 들어서면 마치 깊은 산속 동굴에 들어온 듯 피부에 닿는 공기가 차갑게 식어버리곤 했습니다. 하녀들은 아기 씨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갈 때마다 오싹한 한기를 느끼며 팔을 문질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서둘러 일을 마치고 나오기에 바빴습니다. 방 안 곳곳에는 연화가 즐겨 피우던 은은한 난초, 향 대신 비가 온 뒤에 숲에서나 맡을 수 있는 젖은 흙냄새와 물비린내가 묘하게 섞여 떠돌았습니다.
연화의 변화는 단지 방 안의 공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핏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투명하게 하얘졌고, 검은 눈동자는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끝을 알 수 없이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덥다며 부채질을 하거나 시원한 화채를 찾곤 했지만, 이제는 한여름에도 두꺼운 이불을 덮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얼음이 띄워진 냉수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차라리 뜨거운 물을 멀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식성이 눈에 띄게 변하여 기름지고 풍성한 고기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고 오로지 생채소나 날달걀 같은 것들만 조금씩 입에 댈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아기 씨가 밤마다 귀신에 홀린 것 같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어디선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찬모는 식재료를 가지러 광에 갔다가 뱀 허물 같은 것을 보았다고 기겁을 하며 말했고, 마당을 쓰는 머슴은 밤늦게 안채 쪽에서 사람 같지 않은 긴 그림자가 담장을 넘는 것을 보았다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주인 어른이나 아기 씨 앞에서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눈치만 보며 두려움에 떨 뿐. 이 기이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연화를 태어날 때부터 젖을 물려 키운 늙은 유모만이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연화에게 있어 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기에 누구보다도 세심하게 그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연화가 밤마다 몰래 후원으로 나가는 것을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몰래 들어와 벗어놓은 연화의 신발에는 언제나 고운 흙과 이끼가 묻어 있었고, 치맛자락 끝에는 대나무 잎이나 가시덤불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러 나가는 것이라 여겼지만, 날이 갈수록 연화의 몸에서 나는 그 묘한 냄새가 짙어지자 유모의 걱정은 태산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그 냄새는 분명 사람에게서 날 수 있는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유모가 어렸을 적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마주쳤던 거대한 구렁이에게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비릿하면서도 머리가 어질할 정도로 강렬한 사양 냄새와 흡사했습니다. 유모는 빨래터에서 연화의 속옷을 빨 때마다 손을 떨었습니다. 옷감에 깊이 배어든 그 냄새는 아무리 비누칠을 하고 잿물에 삶아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짐승이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해 놓은 영역 표시와도 같았습니다. 유모는 불안한 마음에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지만, 섣불리 일을 벌였다가 귀한 아기 씨의 명예에 먹칠을 할까 두려워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유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연화의 방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호지 문이 스르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옷자락이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안채 마루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홀린 듯이 후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연화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후원에 무너진 담장 틈을 향해 갔고 주저없이 그 좁은 구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담장 틈까지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틈 사이로 보이는 대나무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쪽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거대한 비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유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채만한 흰 뱀이 벨리를 틀고 앉아 연화를 감싸 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거대한 머리가 연화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고, 연화는 뱀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유모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짐승과 어울리는 기괴한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애틋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모에게는 그 아름다움이 곧 죽음과 파멸을 의미하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요물과 정을 통하면 끝내 정기를 빨려 죽거나 끔찍한 저주를 받는다는 옛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유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기 씨를 저 끔찍한 운명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연화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숲을 다녀온 사람치고는 너무나 맑고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유모는 아침상을 들고 연화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에는 평소 연화가 좋아하던 나물 반찬과 맑은 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유모는 마른 침을 삼키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 씨, 어젯밤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유모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흠칫 놀라며 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모,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밤새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연화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유모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모는 밥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기 씨, 이 늙은이 눈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입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그곳은 사람이 갈 곳이 못 됩니다. 유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연화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유모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유모는 아무것도 몰라. 그분은 나를 해치지 않아. 이 집안의 그 누구보다, 아니 아버지보다 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분이야. 연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철없는 소녀의 투정이 아니라 이미 마음을 굳게 정한 여인의 단호함이었습니다. 유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 씨,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홀린 것입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길과 짐승의 길은 섞이면 반드시 탈이 나고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명심하세요. 짐승의 길이라니. 연화가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울 좋은 법도와 체면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비단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면 뭐해. 내 마음은 텅 비어 썩어가고 있었는데 그분은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었어. 비늘 덮인 몸이 비단 옷보다 더 따뜻하다는 걸 유모가 알기나 해. 연화의 눈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유모에게 큰 소리를 냈고 그 모습은 평소에 얌전하던 연화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유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기 씨가 이미 유물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말로도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연화는 울고 있는 유모를 뒤로하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길은 또다시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모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럴수록 백사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반대한다 해도 자신만은 그를 버릴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대낮의 대나무 숲은 밤과는 또 다른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연화가 연못가에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속에서 백사가 스르르 올라왔습니다. 백사는 연화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뱀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 내가 너를 만나는 게 죄라고 해. 연화의 눈물방울이 뱀의 하얀 비늘 위로 떨어져 보석처럼 굴러 떨어졌습니다. 백사는 긴 몸으로 연화를 둥글게 감싸 안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백사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연화의 마음속으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백사의 붉은 눈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연화를 향한 무한한 애정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울음을 그치고 뱀의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집도, 부모님도, 내 신분도 다 버릴 수 있어. 너와 함께라면 숲속에서 흙을 파먹고 살아도 좋아.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옥비녀를 뽑아 연못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연화의 결심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개를 저으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화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영물인 그는 인간과 짐승의 결합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 자연의 섭리가 얼마나 냉혹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사는 연화의 뺨을 자신의 머리로 부드럽게 밀며 집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뱀의 몸에 더 바짝 매달렸습니다. 싫어. 안 갈 거야. 여기서 너랑 살 거야. 그때 숲 입구 쪽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꾼들이 지나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집안 하인들이 연화를 찾아다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와 백사는 동시에 긴장하며 소리나는 쪽을 응시했습니다. 백사는 순식간에 몸을 일으켜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연화는 뱀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다행히 소리는 멀어졌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의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에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 속에서도 백사의 곁에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해질 무렵 연화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유모가 아버님께 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유모와 마주쳤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유모는 퉁퉁 부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고 연화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안채를 찾았습니다. 연화야, 요즘 몸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받아보자꾸나. 아버지의 말에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저 여름 타는 병일 뿐입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것이니 염려 마세요. 아버지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곧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내 너의 건강이 걱정되어 좋은 혼처를 서둘러 알아보았다. 이웃 고을 현감, 댁 장남인데 인품이 훌륭하고 집안도 넉넉하니 너를 고생시키지 않을 게다. 올가을에 혼례를 올리기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마쳤으니 그리 알고 몸조리 잘하거라. 아버지의 말은 연화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혼례라니, 백사가 아닌 다른 남자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연화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몸에는 이미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백사의 아이. 인간과 뱀의 피가 섞인 존재가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나간 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걱정 마. 엄마가 너와 아빠를 지킬 거야.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이 독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사랑에 빠진 소녀가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폐물을 꺼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집을 영원히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고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는 여느 때보다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연화의 아버지가 유모를 불러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단순히 더위를 먹은 게 아닌 것 같아. 네가 뭐 숨기는 게 있느냐? 유모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연화는 물론이고 백사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그저 시집가기 싫어 부리는 투정일 것입니다.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둘러댔지만 대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주인들의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고 안채 마당의 개들은 허공을 보고 지저대기 일쑤였습니다. 연화의 방 앞에는 감시하는 하녀가 배치되었고 후원으로 통하는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연화는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담장을 넘어 숲속 연못가에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사가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 믿었고 아니면 자신이 어떻게든 탈출하여 그에게 갈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완전히 숨어버린 그날 밤 연화와 백사의 운명은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골 마을의 나무들은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고 들판의 곡식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 안은 다가오는 경사 준비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화의 혼례 날짜가 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산을 떨었고 사랑채에는 먼 곳에서 온 손님들과 혼수품을 실은 짐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잔치의 주인공인 연화의 방은 마치 딴 세상인 양 차가운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은 채 점점 불러오는 배를 부여잡고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화의 몸에 찾아온 변화는 이제 누구의 눈에도 숨길 수 없을 만큼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더위를 먹어 몸이 붓는 것이라 여겼던 유모도 이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배는 달이 차오르듯 하루가 다르게 둥글게 불러왔는데 그 모양이 보통의 임산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푸르스름한 핏줄이
뱀이 기어가듯 얽혀 있었고, 배에 손을 대면 따뜻한 온기 대신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복대를 몇 겹이나 칭칭 감아 부른 배를 감추려 애썼지만 옷 위로 드러나는 굴곡까지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설고도 두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입덧 또한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나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면 헛구역질을 하며 괴로워했고, 대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생쌀을 한 줌씩 씹어 먹거나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생선을 날 것으로 탐했습니다. 유모는 연화의 방을 치우다가 방구석에 숨겨진 생선 가시와 비린내 나는 핏자국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식사가 아니라 짐승의 흔적이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그 흔적들을 치우며 아기 씨가 잉태한 생명이 결코 평범한 인간의 아이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공포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 유모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연화의 뱃속에서 느껴지는 태동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아이처럼 발로 차거나 꼼지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뱃속을 미끄러지듯 스르르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비늘 같은 것이 자궁벽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이 느껴지기도 했고, 밤이면 뱃속의 아이가 가메스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아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기이한 생명체를 혐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사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라는 생각에 애틋함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숲속에 홀로 남겨진 백사를 그리워했습니다. 혼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버지 최부자의 재촉은 심해졌습니다. 그는 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고도 혼사를 미루면 집안의 체면이 깎인다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보약을 지어 올리고 비단, 옷감을 잔뜩 들여보내며 혼례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혼례복을 짓기 위해 읍내에서 이름난 침선장이 연화의 방을 찾았습니다. 연화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엄명이라 어쩔 수 없이 침선장 앞에 서야 했습니다. 침선장은 줄자를 들고 연화의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침선장의 노련한 눈썰미를 속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침선장이 연화의 허리 치수를 재려고 손을 뻗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연화의 복부 근처를 스치자 침선장은 깜짝 놀라며 손을 움츠렸습니다. 아니, 아기 씨 몸이 왜 이리 차갑습니까? 마치 얼음장 같습니다. 침선장의 말에 옆에 서 있던 유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침선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연화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게다가 겹겹이 입은 옷 속에서도 유난히 불룩하게 솟은 배의 형태가 침선장의 눈에 띄었습니다. 침선장은 무언가 짐작한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유모와 연화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유모가 급히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기씨께서 요즘 기력이 쇠하여 몸이 차갑습니다. 배에는 복통이 있어 찜질팩을 두르고 계셔서 그러니 오해 마십시오. 유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침선장의 손에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노잣돈이나 하십시오. 그리고 아기씨 건강에 대해서는 밖에서 말들이 나오지 않게 입조심 좀 부탁드립니다. 침선장은 돈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해 보고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잣집 교수가 몸이 약한 거야 흔한 일이지요. 내 입은 무거우니 걱정 마십시오. 침선장이 돌아간 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유모는 문을 걸어 잠그고 연화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기씨,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저 침선장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닐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대감마님께 사실대로 고하고 용서를 비셔야 합니다. 유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기씨도, 뱃속에 그 아이도 모두 죽습니다. 제발 저를 보아서라도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유모, 아버지가 아시면 나와 아이는 물론이고 숲에 있는 그분까지 찾아내어 죽이려 하실 거야. 나는 죽어도 좋지만 그분과 아이가 다치는 건 볼 수 없어. 연화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혼례식 날까지 어떻게든 버틸 거야. 그리고 기회를 봐서 도망칠 거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살 거야. 철없는 아가씨였던 연화는 어느새 제 자식을 지키려는 강인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대나무 숲의 연못가에 서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연못 위로 백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눈부시게 빛나던 은빛, 비늘은 빛을 잃고 푸석해 보였고 움직임도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백사는 연화에게 다가와 힘겹게 머리를 그녀의 배에 갖다 대었습니다. 백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연화의 머릿속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이가 너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구나. 나의 욕심이 너를 망치고 말았다. 연화는 백사의 목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축복이야.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러니 슬퍼하지 마. 하지만 백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 첫눈이 내리는 날, 사람들이 숲을 태우러 올 것이다. 너는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나야 한다. 나를 잊고 인간 세상에서 숨어 살거라. 백사의 경고는 너무나 생생해서 꿈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백사는 연화의 이마에 차가운 입맞춤을 남기고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가지 말라고 소리치며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연화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냉기로 가득했고 창밖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들이 창호지 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꿈속에서 백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숲을 태우러 온다니.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지 같았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혼례 날짜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피부는 뱀어물처럼 하얗게 일어났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손톱과 발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딱딱하고 날카로워졌으며 눈동자는 가끔씩 세로로 찢어진 듯한 형상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유모는 연화의 몸을 닦아주다가 그녀의 등에서 돋아나기 시작한 희미한 비늘 자국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짐승으로 변해가는 과정, 혹은 짐승의 기운이 사람을 집어삼키는 징조였습니다. 연화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해가는 모습에 절망했지만 한편으로는 백사와 닮아간다는 사실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침선장이 입을 다물겠다고 했지만
술자리에서 흘린 말 한마디가 발단이 되어 살이 붙고 뼈가 붙어 괴담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 댁딸이 뱀 귀신이 들렸다더라. 배가 남산만큼 불러있다는데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더라. 밤마다 그 집 담장 안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난다. 사람들은 최 부자 댁 앞을 지나갈 때마다 침을 뱉거나 부적을 붙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최 부자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날, 마침내 사단이 났습니다. 신랑 측 가문에서 파혼을 통보해온 것입니다. 흉흉한 소문을 들은 신랑 측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혼사를 물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최 부자는 노발대발하여 마당에 있는 항아리를 깨부수며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내 딸은 멀쩡하다고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직접 딸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문이 거짓임을 증명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말릴 새도 없이 최 부자는 연화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은 대낮인데도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컴컴했습니다. 연화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인기척에 놀라 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한 얼굴색과 새만 눈, 그리고 이불 아래로 불룩하게 솟은 배의 형상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풍기는 비릿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뱀굴에서나 날 법한 역한 냄새였습니다. 연화야, 너 꼴이 이게 무슨... 최 부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배, 그 배는 대체 무엇이냐? 병이 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달려와 최 부자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아기 씨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붓기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원을 부르면 됩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유모를 발로 차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라.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연화가 덮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드러난 연화의 배는 만삭에 가까울 정도로 부풀어 있었고 얇은 속적삼 위로 뱃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우리 집안에 이런 망측한 일이 생기다니. 그는 자신의 눈을 찌르고 싶을 만큼 끔찍한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태동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의 분노는 곧 살이로 바뀌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딸을 용서할 수 없었고 정체 모를 괴물을 뱃속에 키우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장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내 손으로 이 부정타는 것들을 베어버리고 조상님께 사죄하겠다. 번뜩이는 칼날이 연화를 향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 안았고 유모는 죽을 힘을 다해 최 부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베십시오. 아기 씨는 제 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몰려와 대감을 말리고 안방마님은 실신하여 쓰러졌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유모는 연화의 손을 잡고 뒷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기 씨, 지금입니다. 도망치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숲으로 가세요. 유모의 절규에 연화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자신과 아이 모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엉금엉금 기어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연화는 후원의 개구멍을 향해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돌에 찢겨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잡아라. 저 불효막심한 년을 잡아라. 횃불을 든 하인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침내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사의 꿈속 예언처럼 차갑고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화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숲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배는 끊어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대나무 숲 입구에 다다랐을 때 연화는 극심한 산통을 느꼈습니다. 다리 사이로 따뜻한 양수가 터져 흘러내렸고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숲 안쪽 백사가 있는 그 연못까지만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그녀는 기어갔습니다. 눈은 점점 거세게 휘몰아쳐 그녀의 발자국을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내린 마지막 자비인지 아니면 비극의 서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쫓아오는 사람들의 횃불 불빛이 춤을 추듯 일렁이며 숲 입구까지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숲은 그야말로 아수라장과 다름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바람은 연화의 얇은 옷을 뚫고 들어와 살을 내는 듯했고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은 그녀의 걸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연화는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배를 감싸 쥐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산통은 파도처럼 밀려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참아냈습니다. 지금 소리를 내면 뒤쫓아오는 아버지와 하인들에게 위치를 들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숲 깊은 곳, 백사가 기다리고 있을 그 연못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그곳만이 그녀와 뱃속의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마침내 익숙한 대나무 숲의 연못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연못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물은 얼지 않고 신비로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연못가 바위에 쓰러지듯 엎드리자 물이 크게 일렁이며 거대한 백사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백사는 피투성이가 된 연화의 모습을 보고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하얀 비늘은 눈보다 더 차갑게 빛났지만 연화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이불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백사는 떨고 있는 연화의 몸을 자신의 긴 몸으로 둥글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차가운 뱀의 몸에서 기이하게도 훈훈한 열기가 피어오르며 연화의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마지막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아악 참았던 비명이 터져나왔고 숲속의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백사는 연화의 고통을 나누기라도 하듯 그녀의 몸을 더욱 단단히 조이며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리고 눈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이 기이한 탄생을 주목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 뒤에 응애하는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간의 아이와 다를 바 없는, 그러나 어딘가 짐승의 울음 섞인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갓 태어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핏덩이 아이를 보는 순간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졌지만 등과 팔다리에는 희미하게 뱀의 비늘 자국이 돋아 있었고 눈동자는 백사를 닮아 신비로운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애쓰되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고 뱀의 피를 이었으되 완전한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백사 또한 머리를 숙여 아이의 냄새를 맡고는 혀를 날름거려 아이의 얼굴에 묻은 피를 핥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방식대로 표현하는 부성애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롭고 애틋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숲 입구 쪽에서 붉은 횃불들이 일렁이며 다가왔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기 있다. 연못가에 불빛이 보인다. 하인들이 소리쳤고 곧이어 최 부자가 헐떡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연못가를 비추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집채만한 흰 뱀이 연화와 갓난아이를 감싸고 있는 광경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인들은 들고 있던 횃불을 떨어뜨리거나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요물의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공포심을 분노로 덮으려는 듯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 흉측한 요물이 내 딸을 홀려 신세를 망쳤구나. 놈을 잡아라, 활을 쏴라. 아버지의 고함에 사냥꾼들이 머뭇거리며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이를 품에 안고 백사의 등 뒤로 숨으려 했지만 백사는 오히려 연화와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가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화살이 날아와 백사의 하얀 비늘에 꽂혔지만 백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피가 흰 눈 위에 뚝뚝 떨어져 꽃잎처럼 번졌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백사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쏘지 마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백사는 고통 속에서도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꼬리를 휘둘러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연화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려는 듯 그저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백사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광채의 사람들은 압도되어 더 이상 화살을 쏘지 못했습니다. 백사는 천천히 입을 벌려 짙은 안개를 뿜어냈습니다. 그 안개는 순식간에 연못가를 뒤덮어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횃불의 불씨마저 꺼뜨릴 듯이 축축하고 무거웠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의 조화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만이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악을 썼습니다. 나와라. 네 이놈. 내 딸을 내놓아라. 그때 안개 속에서 나지막하면서도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모두의 머릿속에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텔레파시와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그대들의 딸은 내가 살린 것이지 죽인 것이 아니다. 욕심이 눈을 가려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목소리에 최 부자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져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살을 맞은 백사는 온데간데 없고 눈밭 위에 연화가 아이를 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백사가 남기고 간 듯한 거대한 허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허물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생생했으나 그 주인은 이미 껍질을 벗고 다른 세상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백사는 자신의 목숨과 영력을 다해 연화와 아이를 살리고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쫓아온 유모가 연화에게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기씨, 아기씨, 정신 차리세요. 연화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유모의 품에서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짐승의 소리가 아닌 영락없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최 부자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온 듯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의 손자는 뱀의 자식이라 여겨 죽이려 했지만 막상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 핏줄의 이끌림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깨닫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유모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백사가 사라진 연못을 향해 있었습니다. 갔구나, 나를 살리려고. 그녀는 오열 대신 덤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백사가 남긴 마지막 안배이자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눈 위에 떨어진 백사의 피 묻은 비늘 하나를 주워 품에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연화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길을 터주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연화와 아이에게 손가락질하거나 해코지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유모는 겉옷을 벗어 연화와 아이를 감싸고 최 부자에게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생명이고 백사가 목숨 바쳐 지킨 아기씨의 핏줄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평소라면 감히 대감에게 대들 수 없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유모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뒷모습은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연화와 아이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 안으로 들어서는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승리감이나 안도감 대신 무거운 침묵과 숙연함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횃불을 끄고 각자의 처소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잔치 준비의 흔적들은 눈에 덮여 쓸쓸하게 보였고 집안을 채우던 허세와 욕망의 기운은 백사의 희생과 함께 씻겨 내려간 듯했습니다. 연화는 안채가 아닌 집안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별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유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대와 연화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기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유모의 말에 연화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는 작은 점처럼 붉은 비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외에는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별채 밖에는 밤새 소리 없이 눈이 내려 그날 밤의 비극과 소란을 하얗게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 댁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최 부자는 충격으로 몸져 누워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고 안방마님은 불당에 들어가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모이면 어젯밤의 일을 수군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신비로운 이야기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사가 연화 아기씨를 지키기 위해 승천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문은 금방 퍼졌지만 더 이상 흉측한 괴담이 아니라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별채에서 치과하며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가라앉았지만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딸과 손자를 내치지는 않았지만 차마 그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별채 쪽으로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몰래 하인을 시켜 쌀과 고기, 입감을 넉넉히 보내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죄이자 아버지로서의 도리였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가 보낸 물건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설쉐이라고 지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에 태어난 아이. 그리고 눈처럼 하얀 뱀의 자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설이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았으며 연화가 젖을 물리면 뱀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빤히 쳐다보곤 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눈 속에서 백사를 보았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잘 살아야 해. 연화는 아이에게 속삭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집안은 예전의 활기를 잃었지만 대신 들뜬 허영심이 사라지고 차분한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창문을 열고 눈 쌓인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숲에서는 더 이상 뱀이 기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신비로운 안개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숲의 정령이 되어 혹은 바람이 되어 여전히 자신과 아이 곁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집과 이어가야 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단 옷을 입고 인형처럼 살던 시절보다 훨씬 고달프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녀는 지금의 삶이 진짜 자신의 삶이라고 느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굳게 닫힌 별채의 문도 열릴 것이고 아이는 마당을 기어다니며 흙을 만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버지의 얼어붙은 마음도 조금은 녹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연화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백사가 남겨준 이 아이가 언젠가는 사람과 자연, 아버지와 딸, 마을과 숲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간 최 부자 댁에는 긴 겨울밤의 적막과 함께 새로운 질서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최 부자 댁의 담장 위로 5번의 봄과 겨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의 소란과 비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공포스러운 밤의 기억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신비로운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별채에 칩거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던 연화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의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 설이는 이름처럼 눈부시게 하얀 피부와 깊고 그윽한 눈동자를 가진 총명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설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시끄럽게 뛰어놀거나 떼를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루에 앉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거나 후원의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설이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기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지나가면 사납게 짖던 개들이 꼬리를 내리고 순해졌으며 정원의 꽃들은 아이의 손길이 닿으면 더욱 싱싱하게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설이가 백사의 영험한 기운을 타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섞인 수근거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갈라질 때 설이가 개울가에 앉아 물장구를 치면 거짓말처럼 단비가 내렸고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던 옆집 아이가 설이가 건넨 산딸기를 먹고 씻은 듯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리를 백사의 아들이라 부르며 마을을 지켜줄 복덩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최 부자의 마음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겨울강과 같았습니다. 그는 별채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애썼지만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지면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외로움과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멀리서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어느새 소년이 되어 마당을 거니는 모습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아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딸 연화의 어릴 적 모습과 그날 밤 보았던 백사의 신비로운 눈빛이 겹쳐 보일 때면 최 부자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핏줄이라는 천류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끊어낼 수 없는 질긴 인연의 끈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최 부자가 심한 몸살이 나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고 있는데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설이었습니다. 하인들이나 안방마님도 전염이 될까 두려워 얼씬도 못하던 방에 어린 손자가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설이는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최 부자의 뜨거운 이마를 짚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이 닿자마자 불덩이 같던 열기가 거짓말처럼 가라앉고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흐릿한 눈을 뜨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이는 맑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숲의 바람이 낫게 해줄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청아하고 따뜻했습니다. 최 부자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괴물이라 여겨 죽이려 했던 아이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는 늙고 병든 노인의 목소리로 뒤늦은 참회를 토해냈습니다. 설이는 말없이 할아버지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 안에는 훈훈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털고 일어난 뒤 가장 먼저 별채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별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연화는 5년 만에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척해진 아버지의 얼굴과 강인한 어머니가 된 딸의 얼굴이 마주하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원망과 오해의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의 손을 잡고 그리고 설이를 품에 안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집안 하인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는 듯했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설이가 태어났던 그날처럼 첫눈이 내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비극을 알리는 차가운 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포근한 눈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안채 대청마루에 큰 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연화와 설이 그리고 유모까지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따뜻한 고깃국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방 안은 온돌의 열기로 훈훈했고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눈 내리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최 부자는 숟가락을 들어 연화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지. 무뚝뚝한 경상도 사내인 최 부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연화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하다가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서야 겨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달게 씹혔습니다. 그것은 5년 전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먹던 사내진미보다 훨씬 귀하고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설이는 할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밥을 오물오물 잘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무엇인지 최 부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다과를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렸고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모는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이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기 씨, 이제 정말 다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유모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덮인 대나무 숲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숲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보고 있나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마음을 여셨고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눈을 살짝 흐트려 놓았습니다. 마치 백사가 연화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백사를 그리워하며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숲이 되고 바람이 되고 눈이 되어 언제나 자신과 아이 곁을 지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댁의 안채에서도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설이를 재우기 위해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엄마, 숲에서 아빠 냄새가 나요. 설이가 잠결에 웅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아빠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단다. 그러니 무서워할 것 없어.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화도 아이 옆에 누워 오래간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잠자리에 들며 최 부자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 손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지 하늘이 낸 아이야. 백사가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더니 그 덕에 우리 마을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 대신 축복의 말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한때는 추문이었고 비극이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화해를 담은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은 밤새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의 모든 굴곡을 평평하게 메워주었고 내일 아침이면 온 세상이 순백의 빛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멀리서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최 부자 댁의 높은 담장 안에도 그 뒤편 대나무 숲에도 완벽한 정적이 깃들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연화와 설이 그리고 최 부자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마 꿈속에서는 백사가 다시 나타나 그들을 태우고 구름 위를 날아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단했던 삶의 여정을 마친 연화가 비로소 깊은 단잠에 들었듯이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안식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머리맡에도 수호신 같은 따뜻한 기운이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무거운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가장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밤은 길고 당신의 잠은 달콤할 것입니다.